좀비 사태 발발 3일 전 나는 물자를 비축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집을 철통 같은 요새로 개조했고 아포칼립스 생존 수칙인 절대 성인군자 노릇하지 말 것을 명심했다. 어설프게 영웅 대접받으려 하지 마라. 좀비 사태 발발 3일 전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나는 지긋지긋한 996 근무와 작별했다. 퇴직금을 챙겨 신나게 놀아볼 생각이었는데 그때 형에게 전화가 왔다. 나 지금 바로 해안 지역으로 임무 수행하러 가. 상황이 좀 이상해. 너 지금 당장 집으로 내려가서 부모님 옆에 있어. 부모님은 이미 물자를 사고 계실 거야. 너는 돌아가서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고 다방면으로 준비해. 적어도 1년은 버틸 수 있는 양으로. 그리고 부모님 잘 살피고 내가 돌아가기 전까지 절대 민박집 문 열어주면 안 돼. 우리 형은 능력이 꽤 출중하다.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뒤 우리 지역 국가안전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종종 특수 비밀 임무에 투입되기도 한다. 지난번 전염병 때도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마스크 잘 쓰라고 주의해주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번처럼 상황이 안 좋으니 물자를 비축하라고 말한 건 정말 처음이었다. 그래서 도저히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짐을 챙겨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KTX 안에서 지난 전염병 방역 경험을 토대로 비축 물자 리스트를 작성했다. 기차에서 내린 뒤 아버지를 모시고 도매시장부터 가려고 했는데 차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다. 7인승 승합차에 아버지가 앞좌석 2개만 남기고 다 떼어내셨고 뒷공간은 온갖 물자로 가득 차 있었다. 브랜드별 루오스펀 50봉지, 설라펀, 비빔면, 볶음면 각각 10봉지씩, 여러가지 맛 감자칩 10박스, 소고기 육포 50봉지, 무뼈 닭발, 매운맛과 순한맛 각각 50봉지씩, 통곡물 비스킷 3박스, 치즈 웨이퍼 3박스, 크랜베리 쿠키 5박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밀크 캔디와 초콜릿, 온갖 종류별로 과자 종합 선물 세트가 한가득이었다. 맨 아래에는 우유와 음료수 박스들이 깔려 있었고 구석구석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는데 가장 황당한 건 조수석 시트 아래였다. 커다란 견과류 자루가 끼워져 있었는데 보수적으로 잡아도 25kg은 돼 보였다. 결국 나는 캐리어를 품에 안고 견과류를 밟은 채 다리에 쥐가 나며 집까지 가야 했다. 차에서 내려보니 우리 집 앞에 대형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물건을 한 상자씩 내리는 중이었는데 아버지는 차에 있는 게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며 일부러 대형 마트까지 가서 사오셨다고 했다. 나머지는 그냥 납품업체에 전화해서 배달시키면 된다고 하셨다. 리스트를 만든 게 헛수고였다는 걸 깨달았다. 물자 비축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진정한 전문가였다. 우리 집은 민박집을 운영한다. 산기슭에 사는데 산을 터전 삼아 살아간다. 15년 전 집 앞에 산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마을 전체가 너도 나도 민박업에 뛰어들었다. 이제 곧 신년 연휴라. 여기서 축제 같은 걸 한다. 입장료가 무료라. 거의 모든 집이 물건을 들여놓고 있었다. 덕분에 우리가 물자를 비축하는 게 눈에 띄지 않았다. 아버지와 내가 이틀 동안 고군분투한 끝에 우리 집 창고가 가득 찼다. 브랜드별, 맛별로 구비한 라면과 즉석 훠궈, 즉석 컵밥, 오리 선지 당면, 마장 쌀국수, 고기 통조림, 과일 통조림 같은 즉석식품들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웠다. 또 다른 벽면은 생수로 가득했고 25kg짜리 밀가루 10포대, 진공 포장된 5kg짜리 쌀 50포대, 식용유, 소금, 간장, 식초, 설탕, 차 등이 수납장을 꽉 채웠다. 구석에는 원래 있던 냉동고 2대 외에도 2배나 더 큰 냉동고 3대가 새로 들어왔다. 대충 훑어보니 돼지 2마리 분량의 고기와 소고기 50kg, 그리고 닭, 오리고기와 각종 부위별 고기가 수북했다. 작은 냉동고에는 각종 냉동 만두와 딤섬, 쭝쯔, 탕위안,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용 반조리 치킨 텐더, 양꼬치, 팝콘 치킨 같은 것들이 빈틈없이 꽉 들어차 있었다. 구석에는 감자와 양파, 고구마, 마, 단호박, 무, 배추가 쌓여 있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백 킬로그램은 될 것 같았다. 다른 구역에는 사과, 배, 오렌지, 자몽이 각각 5박스씩 있었다. 천장에는 방 절반을 차지할 만큼 많은 훈제 고기와 소시지가 걸려 있었고 말린 죽순, 당면 같은 건조식품들도 있었다. 생활용품을 두기 위해 방 하나를 따로 비웠다. 롤 화장지 30팩, 각티슈와 물티슈, 주간용, 야간용 생리대 각각 20박스, 샴푸와 린스, 대용량 바디워시 20세트, 칫솔과 치약, 가글에 각각 10박스, 치실과 이쑤시개 각각 2박스, 핫팩 10박스, 보온 물주머니 10개, 실내복과 패딩, 내복은 인당 10벌씩, 사계절용 실내복, 속옷은 인당 20세트씩 준비했다. 그리고 마스크, 알코올과 포비돈 요오드, 비타민, 칼슘제 등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온갖 상비약들을 종류별로 20박스씩 샀다. 건강을 생각해서 잡곡과 흑임자 가루, 두유 가루 같은 분말 제품도 비축했다. 그 사이 옆집 장 할머니가 내가 돌아온 걸 아시고는 산에서 직접 채취해 말려두신 버섯을 가져다 주셨다. 장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우리 집의 오랜 이웃이다. 정말 인자하신 분들이다. 친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두 분은 친조 부모님이나 다름없었다. 할머니 댁 아들도 이 동네 대부분 사람처럼 몇 년 전 민박집 운영으로 돈을 꽤 벌었다. 지금은 아이 교육 문제 등 여러 이유로 민박집을 임대해주고 도시로 이사했다. 두 분은 도시 생활이 체질에 맞지 않아 계속 산에 남으셨다. 따져보니 지금 마을 전체에서 우리 집이랑 그 댁만 원주민이었다. 연세가 있으셔서 물건을 잘 비축하지 못하실까봐 아버지와 내가 물건을 꽤 많이 사서 전부 그 댁으로 옮겨다 드렸다. 별일 없다면
1년 반 정도는 좋게 먹을 양이었다. 엄마는 우리 부자의 이 근거 없는 막무가내식 쇼핑을 매일 참아내시다가 트럭째로 쏟아져 들어오는 물자들을 보며 마침내 폭발하셨다. 머리는 그냥 키 커 보이려고 달고 다니는 거니 이렇게 많이 쟁여두고 문도 못 열게 하다니. 지능은커녕 좀비가 와도 너희 같은 멍청이들은 안 잡아먹겠다. 생각 없는 우리 둘의 말이 정말 현실이 될 줄이야. 새해 전날 밤 좀비 사태가 터졌다. 새해 전날 밤 좀비 사태가 터졌다. 사건의 시작은 그날 아침이었다. 대학교 단톡방에서 좀비가 사람을 무는 것 같은 영상을 보게 되었다. 영상을 올린 사람은 연락이 뜸했던 대학 동기였다. 댓글에는 가짜 영상이라며 드라마 촬영 현장 같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하지만 그 친구는 진짜라고 주장했다. 자기 집 바로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고 직접 눈으로 봤다고 했다. 나중에는 특공대까지 출동했다고 했다. 단톡방에서 그를 태그해 집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는 샤먼의 연안 지역이라고 답했다. 형이 했던 말이 떠올라. 나는 덜컥 겁이 났다. 이거 정말 세상이 망하려는 거 아니야. 형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 연결되지 않았다. 형은 임무 수행 중일 때 원래 연락이 전혀 안 된다. 인터넷에 좀비 습격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나는 단톡방에 서둘러 메시지를 남겼다. 지금 전염병이 심각해요. 이상한 병들이 여기저기서 돌고 있으니 다들 여유되면 생필품 좀 미리 쟁여두세요. 내 말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반응을 살필 겨를도 없이 서둘러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정말 좀비 사태가 터진 거라면 물자 비축만으로는 부족했다. 우리 집을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철통 요새로 만들어야 했다. 우선 낡고 부서진 셔터문부터 교체해야 했다. 그리고 모든 창문에 방범창을 용접해 달아야 했다. 전망을 위해 2층 이상은 방범창을 설치하지 않았었다. 유리창도 전부 바꿔야 했다. 강화 유리로 할까 하다가 아포칼립스 상황을 대비해 아예 한 번에 제대로 방탄 유리로 교체하기로 했다. 거기에 단방향 시선 차단 필름까지 붙였다. 그리고 무기. 좀비가 날뛰기 시작하면 호신용 무기가 반드시 필요했다. 좀비뿐만 아니라 혼란을 틈타 날뛸 사람들도 막아야 하니까 전기 충격기가 1순위였지만 좀비에게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커다란 정글도와 전술 도끼 같은 것들도 샀다. 외부 상황을 살필 드론도 필수였다. 아버지의 활과 화살도 찾아두어야 했고 화살촉도 더 준비해야 했다. 아버지는 어릴 적 할아버지와 사냥을 다니셨고 형에게도 그 기술을 가르쳐 주실 만큼 실력이 좋으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과 전기. 산에서 내려오는 샘물이 있긴 하지만 나중에는 오염될 가능성이 컸다. 생수를 대량으로 비축하고 정수 장비와 정수 알약도 반드시 챙겨야 했다. 전기는 집에 태양광 패널이 있었다. 산골이라 전압이 불안정해서 정전이 잦았기 때문이다. 민박집 운영을 위해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두었지만 비상용이라 용량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었다. 고장 났을지도 모를 일이라 아버지께 점검을 부탁드렸다. 아버지가 점검하시는 동안 내 추측을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멍한 표정이셨다. 이런 장르의 소설이나 영화를 보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좀비에 대해 아시는 거라곤 식물 대 좀비 게임뿐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완두콩 슈터를 사야 하냐고 물으셨다. 그 말에 씨앗과 비료, 배양토도 사야 한다는 게 떠올랐다. 아포칼립스물의 공식은 항상 이렇다. 좀비 사태가 터지면 싸우러 나가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으며 버티는 것이다. 다시 쇼핑하러 가는 길, 내가 운전대를 잡고 아버지를 조수석에 앉혔다. 2배속으로 영화 부산행을 보여드리고 워킹 데드와 아침에 본 영상도 확인시켜드렸다. 좀비라는 존재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였다. 어차피 민박집을 하니 사태가 터지든 안 터지든 집을 보강하는 건 좋은 일이라며 설득했다. 의외였던 점은 아버지가 상식 밖의 상황에 대해 고집스럽게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으셨다. 네, 형이. 밖에서 저런 것들과 싸워야 하는 거냐? 운전대를 잡은 내 손도 함께 떨렸다.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라도 잘 버텨야 해요. 형이 걱정하지 않게. 나중에 돌아왔을 때 돌아올 집이 있게 말이에요. 그날 하루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바꾸자고 하든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셨다. 웃돈을 줘가며 서둘러 공사를 진행했고 우리 집은 점차 난공불락의 요새로 변해갔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심지어 돈 낭비라며 화를 내시던 엄마도 설득해 알을 낳는 암탉 몇 마리와 수탉 2마리를 옥상에서 키우기로 했다. 옥상에는 방음제를 꼼꼼하게 붙였다. 새해 전야. 마을 사람들이 손님 맞이로 분주할 때 우리 집만 공사 소리로 시끄러웠다. 젊은 커플이 빈방이 있냐고 물어왔다. 수리 중이라며 거절하려던 찰나 평소 우리 집과 사이가 안 좋던 허총이 옆에서 비아냥거렸다. 공사 중인 집에 누가 묵겠어. 포름알데히드 중독될지도 모르는데 평소라면 아버지가 몰카 설치된 방보다는 낫지라며 쏘아붙이셨겠지만 오늘은 남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신지 서둘러 자기 일에만 집중하셨다.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공사가 완전히 끝났다. 엄마는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려내며 호기롭게 말씀하셨다. 간만에 명절인데 우리도 좀 쉬자. 푹 쉬고 잘 먹는 거지. 종말이 와도 억울할 건 없잖아. 분위기도 딱 좋겠다. 나는 문과 창문을 잘 닫고 빈 프로젝터를 켠 뒤 부모님께 워킹 데드를 틀어드렸다.
말하자면 몰입해서 느껴보시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겨우 한 편을 봤을 뿐인데 엄마가 강제로 꺼버리셨다. 피가 튀고 잔인해서 밥맛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영상은 껐는데 왜 저 괴성들은 멈추지 않는 걸까? 왜 아직도 소리가 나지? 밖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와 아버지는 다투어 창가로 달려갔다. 두꺼운 암막 커튼을 걷어내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고 시끌벅적했던 창밖으로 희미하고 붉은 가로등 불빛 아래 일그러진 얼굴에 몸이 뻣뻣한 좀비들이 괴성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지만 시야에 들어오는 좀비만 해도 수십 마리에 달했다. 건장한 남자가 사람들에게 밀려 넘어지자 왜소한 여자 좀비가 곧바로 덮치더니 남자의 얼굴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밀어냈지만 자신을 덮친 여자를 전혀 밀어내지 못했다. 마침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나니 드라마 속 장면이 현실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커튼을 걷어낸 그 순간 눈앞의 광경에 나는 경악하고 말았다. 희미하고 붉은 가로등 불빛 아래 일그러진 얼굴에 몸이 뻣뻣한 좀비들이 괴성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지만 시야에 들어오는 좀비만 해도 수십 마리에 달했다. 건장한 남자가 사람들에게 밀려 넘어지자 왜소한 여자 좀비가 곧바로 덮치더니 남자의 얼굴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밀어냈지만 자신을 덮친 여자를 전혀 밀어내지 못했다. 마침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나니 드라마 속 장면이 현실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저 사람들은 아버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가 창문에 손을 짚으셨다. 보지 마세요. 나는 휙 하고 커튼을 쳐버리고는 불이 나게 1층으로 뛰어내려갔다. 샤오아이, 아버지가 나를 붙잡으셨다. 아버지의 얼굴은 심각했다. 다 큰 성인 남자가 자기보다 훨씬 체구가 작은 여자를 밀어내지도 못했어. 내가 간다고 뭘 할 수 있겠니? 이런 난세에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수밖에 없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단다. 아버지가 내 의도를 오해하셨다는 걸 알았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도 알아요. 그냥 대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다. 나도 같이 가마. 쾅쾅쾅 계단 입구에 서자마자 대문 쪽에서 연달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빨리 좀 열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나와 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벽에 걸린 CCTV 모니터에는 긴 머리의 여자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고 좀비 한 마리가 그녀의 종아리를 붙잡고 물어뜯고 있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발버둥치며 울부짖었다. 저리가. 꺼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버지는 나를 등 뒤로 끌어당기시더니 쏜살같이 달려가 현관문을 이중으로 잠그셨다. 나는 모니터 속에서 발버둥치던 여자가 서서히 움직임을 멈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목을 꺾으며 고개를 치켜들더니 뻣뻣한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해 확 덮쳤다. 변이했어. 정말 좀비잖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CCTV 녹화본을 돌려보았다. 밤 11시 15분경에 나타난 검은 차 한 대가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다. 그 차는 이리저리 돌진하며 달려오더니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비석을 들이받았다. 마침 CCTV 화면 안에 들어오는 위치였다. 차 안에 있던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채 기어 나왔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 다가가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목을 끌어안고 물어뜯는 것이었다. 일행들이 다가가 구하려고 했지만 변이된 그 사람에게 또다시 물어뜯기고 말았다. 군중 속에서 순식간에 혼란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모든 문과 창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나는 웨이보를 켰다. 원래는 관련 소식을 검색해볼 생각이었는데 앱을 열자마자 실시간 검색어가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전부 각지에서 발생한 좀비 바이러스 의심 사례였다. 대충 훑어보니 남쪽에서 북쪽까지 거의 전국을 덮치고 있었다. 밖에 참상과 인터넷에 우후죽순으로 퍼지는 현 상황을 지켜보며 사태가 전혀 낙관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구조 요청글을 올리고 있었지만 대다수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자연재해라면 각지에서 구조대가 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종말이나 다름없었으니까 그날 밤 아버지는 무슨 일이 생길까봐 잠을 자지 않고 불침번을 서셨다. 나도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뉴스를 뒤적이며 각지의 상황을 확인하고 종말 생존 지식을 익혔다. 한밤중에 엄마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형을 걱정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다. 누군들 걱정되지 않겠어. 나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영상들과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좀비들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다.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형에게 문자를 보내며 일말의 심리적 위안을 찾을 뿐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선잠이 들었고 아침 7시쯤 되었을 때 밖에서 들리는 말다툼 소리에 다시 깼다. 나는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훔쳐보았다가 순간 숨을 들이켰다. 어젯밤에는 어둠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햇빛이 내리쬐는 아래 밖은 그야말로 종말의 풍경이었다. 거리에는 배회하는 좀비들과 물어뜯겨 변이조차 하지 못한 백골들 뿐이었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TV에서 기이한 감각적 자극을 찾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는 다리가 다 후들거렸다. 일어났니? 일단 뭐 좀 먹어라. 엄마는 빵과 햄, 우유를 아침 식사로 가져다 주셨다. 눈밑이 새파랗게 퀭한 걸 보니 어젯밤에 거의 한숨도 못 주무신 것 같았다. 밖에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우유 한 팩을 들고 창가로 다가갔다. 아버지는 커튼을 반쯤 젖혀 내게 보여주셨다. 창문에 단방향 필름을 붙여둔 덕분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숙박비 하루에 1만 위안, 식비는 1인당 5천 위안이야. 돈 안 낼 거면 나가.
허총은 원래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4년 전에 여기를 사더니 시싱바시에서 불법 택시 영업도 꽤 했고 심지어 객실이랑 욕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몰래 찍어 팔았다는 추문까지 돌았었지. 이제는 난리통을 틈타 재난을 이용해 먹다니 정말 그론다운 짓이야. 돈 내기 싫으면 건너편으로 가든가. 어차피 저 집은 손님도 안 받았고 먹을 것도 많을 테니까. 너희 중 누가 저 좀비 떼를 뚫고 살아서 갈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 그리고 나 말고 이런 시국에 누가 너희를 받아주겠어. 1,000만 원 내는 게 아까워. 자기 목숨값이 그렇게 싸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려가서 좀비 밥이나 돼. 우리 집 식량 축내지 말고 생각하고 돈 마련할 시간 딱 1시간 준다. 안 내는 놈들은 전부 꺼져. 조만간 우리 집까지 노리겠구나. 아버지가 건너편을 보며 말씀하셨다. 손님도 없고 이런 종말 같은 상황에 물자가 쌓여 있으니 확실히 가장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우린 이 마을에 살고 있고 이 모든 걸 준비할 때 남들 눈을 완전히 피할 순 없었으니까. 우리가 물자를 비축할 때만 해도 정말 좀비 사태가 터질 줄은 몰랐다. 설령 예상했더라도 확신했더라도 단기간에 우리 집보다 더 안전한 대피소를 찾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저들이 좀비를 뚫고 올 수 있어야 말이지. 들어오는 것도 문제고 이중 보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집이 지금 워낙 견고해서 아무나 쉽게 침입할 순 없을 거예요. 해질 역대 몰래 드론을 날려보았다. 우리 산골 마을 전체 30여 가구 중 거의 3분의 2가 함락된 상태였다. 마을 전체 거의 모든 땅에 좀비들이 배회하고 있었다. 그 수는 내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유일하게 산을 내려가는 길은 도망치려던 차들로 빽빽하게 뒤엉켜 완전히 막혀버렸다. 새로운 좀비가 들어오지도 못하겠지만 지금 있는 좀비들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외진 마을에서 좀비 사태가 터질 줄이야. 이 좀비 아포칼립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뉴스에서 공식적으로 신종 바이러스 소식을 발표했다. 국민들에게 물자를 비축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문가 팀이 해결책을 연구 중이며 치안 당국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건너편 건물에서는 수시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드론으로 순찰하던 중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건너편 2층의 한 남학생이 자신의 배낭을 창문 밖으로 던지고 있었다.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 옆 건물에 있던 좀비 몇 마리가 유인되어 나왔다. 셋째 날에는 큰 비가 내렸다. 밖에 좀비들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다. 그 사실을 알아챈 건지 아니면 하루 1,000만 원의 숙박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인지 건너편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온몸을 꽁꽁 싸매고 있었는데 특히 양팔에는 두꺼운 옷을 겹겹이 감고 눈만 내놓은 상태였다. 체격으로 보아 남자 2명인 듯했다. 미리 계획이라도 세운 듯 나오자마자 망설임 없이 몸을 낮추고 옆집으로 달려갔다. 근처에 도착하자 바닥에 있던 배낭에서 뼈를 자르는 식칼을 꺼내 들었다. 그러고는 기세를 몰아 옆집 대문으로 뛰어들어갔다. 그제야 어제 배낭을 던졌던 남학생이라는 걸 깨달았다. 어제 배낭을 미리 던져둔 이유도 알 것 같았다. 첫째는 무기를 옮기기 위해서였다. 허총의 성격상 무기를 들고 나가는 걸 허락했을 리 없으니까. 둘째는 소리를 내서 가능한 한 그 집안에 있던 좀비들을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야 오늘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이미 좀비들에게 점령당해 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집을 자신들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위험하지만 아주 영리한 방법이었다. 어차피 허총에게 조만간 쫓겨날 판이니 체력이 남아있고 날씨까지 도와줄 때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우리 가족은 창가에 모여 앉아 마치 스릴 넘치는 액션 영화를 보듯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것을 지켜보았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1시간 반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2층에서 그들의 모습이 다시 보였다. 온몸에 피를 묻힌 채 경계하며 칼을 들고 있었는데 남은 좀비가 있는지 수색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들이 시신들을 하나씩 메고 나와 2층 창밖으로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성공의 환호성을 질렀다. 요즘 젊은이들이 참 대단하구나.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걸 보니 아마 또 우리 형 생각이 나신 모양이다. 그날 밤 폭우는 눈으로 바뀌었다. 날씨가 기가 막힐 정도로 추워졌고 정전까지 되었다. 태양광 패널에 저장된 전기가 있긴 했지만 함부로 쓸 수는 없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날이 밝자 눈이 그쳤다. 밖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지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감춰버렸다. 느릿하게 움직이는 좀비들만 아니었다면 지난 며칠간의 일은 마치 꿈만 같았을 것이다. 추운 날씨와 미끄러운 바닥 때문인지 좀비들의 움직임은 더욱 둔해졌다. 다른 집의 생존자들도 그날의 두 소년을 따라 해보려 했지만 그들만큼 운이 좋지는 못했다. 오직 처절한 비명만 들려왔다. 비명과 피냄새가 진동하자 주변 좀비들이 전부 그쪽으로 몰려갔다. 덕분에 우리 집 근처는 한산해졌다. 고작 서너 마리 정도만 남았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시시때때로 싸움질하던 건너편 집에서도 드디어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덩치 큰 허총과 그 일당들이 지난번 우리 집에 묵을 수 있냐고 물었던 그 어린 커플을 앞세워 2층 창가에 서서 우리 집을 가리키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의도는 명확했다. 저 나쁜 놈이 진짜 우리 집을 노리는구나. 아버지는 옆에서 이를 갈며 분노하셨다. 아마 그들의 물자가 거의 떨어진 모양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듣지도 보지도 말고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커튼을 쳐서 부모님이 계속 보시는 걸 막았다. 좀비들의 움직임이 둔해진 지금이 더 걱정됐다. 그 어린 커플이 진짜로 쫓겨나서 도움을 청하러 오면 부모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문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물꼬를 트게 되면 집에 딴 마음을 품은 외부인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통제를 벗어나게 될 거예요. 걱정 마라. 나랑 내 엄마도 요 며칠 동안 이런 쪽으로 지식을 꽤 쌓았단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거야. 그치. 나도 TV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엄마는 손을 들어 목을 긋는 신용을 하셨다. 냉혹한 현실이 닥치면 성인군자부터 처단한다. 나는 풋하고 웃음이 터졌다. 좀비 사태가 터진 지 며칠. 집 안은 안전했지만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참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몇 분 가지 못했다. 아래층에서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CCTV를 확인해보니 그 커플 중 남자가 우리 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다. 손에는 도끼까지 들고서 아버지는 욕설을 내뱉으며 커튼을 젖히고 건너편 상황을 살피셨다. 진짜 못된 놈들이구먼. 그 여자애를 인질로 잡아두고 창가에 세워둔 채로 이 남자애를 보내서 우리 문을 두드리게 하다니. 안에 누구 없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문 열고 저 좀 살려주세요. 먹을 걸 안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샤오란을 죽일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머리가 지끈거렸다. 저렇게 큰 소리를 내면 좀비들이 다 몰려올 텐데 누가 감히 문을 열어주겠어. 그는 문을 두드리면서도 공포에 질려 주변을 살폈다. 이미 좀비들이 유인된 모양이었다. 우리가 대답이 없자 도끼로 문을 찢기 시작했다. 문 열어. 죽기 싫어. 죽고 싶지 않다고. 제발 문 좀 열어줘요. 나랑 샤오란 좀 살려줘요. 제발요? 부탁이에요. 하지만 우리 집 문이 도끼질 몇 번에 뚫릴 리가 없었다. 이런 젠장. 저 멍청한 놈 때문에 좀비들이 떼거지로 몰려오잖아. 아버지는 창가에서 경악하며 욕을 퍼부으셨다. 커튼을 치고 뒤로 몇 걸음 물러나셨다. 도망쳐. 왜 안 도망쳐? 그래. 빨리 산 위로 도망가라고. 도끼 들고 있잖아. 엄마는 모니터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구르셨다. 좀비 떼가 이미 코앞까지 닥친 상황. 남자의 목숨은 풍전등화였다. 그런데 그때 옆집 낡은 대문이 갑자기 열렸다. 빨리 이리로 들어와. 장 할아버지가 손짓하며 남자를 자기 집으로 불렀다. 저 영감님이 미쳤나. 남자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는 것을 지켜보았다. 좀비들도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갔다. 저 낡은 나무 문이 5분이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아이고 속 터져. 정말 속 터져 죽겠네. 저 영감님 진짜 물이며 식량이며 다 챙겨드렸는데 두 노인네가 적어도 1년은 먹고 살 수 있는 양이라고 왜 쓸데없는 동정심을 발휘해서 아버지는 애가 타서 주변을 뱅뱅 도셨다. 우리는 할 만큼 했어요. 우리는 이미 그분들께 충분히 많은 물건을 드렸잖아요. 본인들이 죽을 자리를 찾아가겠다는데 천지신명이라도 못 구해요. 엄마도 옆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리셨다. 나는 드론에 삼겹살을 묶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며칠 전 어디선가 주워온 효도폰도 묶었다. 그 폰에서 가장 시끄러운 트로트를 무한 반복으로 틀었다. 창문을 열고 드론을 조종해 좀비떼 위로 날려보냈다. 소음과 피 냄새에 좀비들은 순식간에 낡은 집을 공격하는 걸 멈추고 전화를 쥐샹러 무행기. 아버지, 지금 다들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좀비 한 마리를 화살로 쏘아 마친 다음에 밖을 향해 외치세요. 또다시 우리 집을 괴롭히면 그땐 당신들 차례라고요. 아버지는 내 의도를 알아차리셨다. 창문을 열고 비장한 각오로 좀비떼를 겨냥하셨다. 슉슉. 화살 한 발이 날아갔다. 좀비의 머리를 그대로 꿰뚫어버렸다. 그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밖을 향해 소리치셨다. 다들 똑똑히 봐라. 난 너희 물건 안 뺏는다. 그러니 우리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마.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너희 대가리를 뚫어버릴 테니까. 쾅 하고 창문을 닫으셨다. 나는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와, 진짜 멋있어요. 어때요? 실력이 예전만 못하지 않지. 아버지는 의기양양하게 칭찬을 바라셨다. 당신 50평생 가장 멋진 모습이었어. 엄마가 엄지를 치켜 세우셨다. 칭찬을 들은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져서 창문을 열고 화살을 더 쏘고 싶어 하셨지만 우리가 말렸다. 이 일 덕분에 장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험에서 구했고 우리 집을 노리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기선제압을 했다. 당분간은 잠잠할 것이다. 그런데 밤 12시가 넘었을 무렵 옆집 문이 다시 열렸다. 달빛과 쌓인 눈에 반사된 빛 덕분에 수상쩍은 그림자 하나를 볼 수 있었다. 빵빵하게 채워진 가방을 메고 조심스럽고 힘들게 우리 집 맞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진짜로 여자친구를 구하러 돌아가는 거였구나.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욕을 해야 할지 아니면 칭찬을 해야 할지 헷갈렸다. 참 대단한 남자네. 이런 상황에서도 여자친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니 뭐 떠난 건 잘된 일이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더 이상 장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폐만 안 끼치면 된다. 그가 맞은편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대문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갑자기 발밑에 무언가를 밟았는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눈이 쌓여 있어서 넘어지는 소리가 크게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좀비가 몰려올 정도는 아니었는데 넘어지면서 짚은 손에 좀비에게 뜯어먹힌 시체 잔해 같은 게 닿았는지 갑자기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나며 자신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내질렀다. 그의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좀비 2마리가 고개를 돌리더니 기괴한 몸짓으로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문 열어. 빨리 문 열라고. 문 열어. 빨리 문 열란 말이야. 음식 가져오면 들여보내준다고 했잖아.
당신들이 안 열어주면 내가 열 거야. 샤오란이라는 여자애의 목소리가 2층에서 들려왔다. 너 미쳤어. 밖에 좀비 안 보여. 지금 문 열어서 우리 다 같이 죽자는 거야. 문 안 열어주면 저 사람 죽어요. 그놈이 죽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문 열어. 실수로 가져온 거 다 줄 테니까 일단 문부터 열라고. 빨리 문 안 열어. 그 남자가 유인해온 좀비 몇 마리가 문 앞을 맴돌며 쫓아왔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확인하자 협상 카드로 쓰려던 음식들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러더니 다시 장 할아버지 댁으로 달려갔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두 분이 설마 또 바보같이 저놈한테 문을 열어주시는 건 아니겠지. 남자가 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가는 걸 보고서야 내가 너무 순진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밖으로 나올 때 이미 뒷수습을 위해 문을 잠그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장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긴 시간 동안 왜 문을 잠그지 않으셨을까? 정말 그 정도로 성인군자였던 걸까? 아니면 잠드셨거나 제압당하신 걸까? 이제는 알 길이 없었다. 그가 문을 잠글 틈도 없이 굶주린 좀비들이 이미 뒤따라 안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문이 뚫리자마자 안에서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 속에는 두 노인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건너편의 여자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자꾸 울면 너도 밖으로 던져버리겠다는 협박을 듣고서야 겨우 조용해졌다. 다음날 아침 부모님이 깨어나셨고 나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겨우 기운을 차렸던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았다. 우리 가족이나 잘 챙기자꾸나. 다음날 새벽 4시. 한창 잠에 취해 있을 시간이었다. 창가에 기대어 종말 관련 영상을 보던 나도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졌다. 그러다 무심코 고개를 들었을 때 건너편 집 문이 열리는 게 보였다. 순식간에 졸음이 확 달아나 몸을 바로 세웠다. 이 야밤에 대체 뭘 하려는 거지? 장 할아버지네 물자를 훔치려는 건가? 아니면 우리 집을 습격하려는 건가? 화질이 좋지 않은 CCTV 대신 곧장 창가로 다가가 달빛에 의지해 밖을 살폈다. 문 뒤로 가냘픈 실루엣이 나타났다. 샤오란인가? 그녀도 쫓겨난 건가? 무슨 일이냐? 부모님이 방에서 뛰어나오셨고 건너편에도 곧바로 불이 켜졌다. 천루이안, 당장 이리로 와.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와서 이놈들을 다 물어 죽여버려. 날 지켜준다고 했잖아. 약속 어기지 마. 빨리 이리로 오라고. 애가 미쳤나봐. 저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 좀비들이 금방 몰려올 텐데 어머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 거기서 소리 지르지 마. 이 쓸모없는 년이. 그녀의 옷은 반쯤 벗겨져 있었고 머리는 엉망이었다. 비틀거리던 그녀는 결국 바닥에 쓰러졌다. 어머니는 침묵하셨다. 우리 모두 그녀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정말 미쳐버린 게 분명했다. 살인자들. 너희 모두 살인자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날 괴롭히고 너희 다 죽어야 해. 다 죽어버려. 허총이 방에서 나오더니 여자를 발로 걷어찼다. 방에 들어가서 수발이나 들어. 그럼 먹을 거라도 줄 테니까 밖에서 지저대지 말고. 천루이안. 왜 안 오는 거야? 좀비가 되어도 날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이놈들이 날 괴롭히니까 다 물어 죽여버려. 빨리 와서 다 죽이라고. 그녀가 절규했다. 그 남자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리를 듣고 유인된 좀비들이 이미 그녀의 뒤에 도착해 있었다. 좀비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 허총 일당은 결국 대문을 포기하고 안채로 도망쳐 들어갔다. 여자는 문을 따라가 미친 듯이 두드리고 긁어대다가 결국 좀비떼에 휩쓸려 조용해졌다. 안채의 나무 문이 좀비들에게 뚫리는 건 시간 문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서 비명과 신음소리가 뒤섞여 터져 나왔다. 그 후로 마을 전체가 고요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니 형이 돌아와 있었다. 옆집 남자들도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남은 좀비들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다행이다.